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메디컬 영유관의 건강합시다. 김라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온몸 여기저기 매일매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정말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병원에 가자고 하면 됐어 이러다 나아질 거야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팔, 다리, 허리, 어깨, 무릎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아프시죠. 그중에서도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쓰시고 또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무릎은 정말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극심한 고통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야 생각하시면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단계별 증상 그리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찬 원장님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우리의 무릎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 시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자리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건강한 무릎을 위한 공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 궁금한 점 많이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담 전화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 나는 어느 정도 시기의 증상일까 고민되시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로 자막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상담 전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노년에 들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 암, 뭐 이런 병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하루하루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이 관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중에서도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원장님. 100세 시대라고 이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그렇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절 건강이 중요한 이유 도대체 뭔지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제가 네. 몇 년 전에 뭐 일간진지 신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노년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조건을 3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아직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건강도 아니고 연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컬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안 아프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노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관절 그중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연골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그 많은 연골들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제 무릎 관절, 무릎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그중에서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네네.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무릎에 있는 연골이 마모돼 생기는 질환입니다.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통증도 생기고 무릎이 붓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관절이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거기가만 좀 힘든데 나중에 연골이 많이 닳고 나면은 뭐 저녁에 밤에 잘 때도 아프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연골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살이 뭐 베이거나 이러면 피가 나고 아픈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연골 같은 경우는 이 몸속에 있는 연골이 조금 다쳐도 이게 아픈 건가는 사실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더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체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관절 주변에 이런 연골 그리고 주변에 뼈, 인대 뭐 함께 다 약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들이 될 것 같은데 단계별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리고 각각의 이게 마모되는 그 뭐 시기에 따라서도 이 관절의 모양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어느 질환이나 똑같지만은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이제 증상도 틀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좀 틀립니다. 지금 엑스레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건 정상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간격도 맞고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세 장의 엑스레이가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변화가 잘 없죠. 약간 뼈 끝에 가시만 좀 튀어나오는 정도인데요. 중기 말기로 넘어가면서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줄어들고 말기로 지나가게는 완전히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뼈와 뼈끼리 직접 맞닿아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정상적으로 연골이나 물렁뼈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이게 마모가 되면서 조금씩 변형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관절 모양의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증상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떨까요? 네, 당연합니다. 그 변형이 일어나면서 네. 증상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크게 초기, 중기, 말기 세 기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연골이 조금 마모된 정도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 시큰거리는 뭐 그런 정도인데요. 중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천천히 증상이 또 악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무릎에 이제 물이 차서 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그다음에 책상 다리를 할 때, 이럴 때 통증이 악화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엑스레이 보다시피 완전히 휘어서 옷자로 완전히 휘게 되죠. 그 심지어는 이제 밤할 때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지금 증상 보시면서 나도 저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초기인 것 같아, 중기인 것 같아, 말기인 것 같아. 서로들 아마 체크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은 일단은 병원을 찾아서 해보셔야 되고 또 이게 뭐 걸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딱 어느 기수에 해당이 된다라고는 사실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시기가 되건 일단은 뭐 초기는 굉장히 좀 치료도 쉽고 또 좀 빨리 완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말기에 갈수록 더욱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치료도 굉장히 좀 많이 오래되고 고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빨리 무엇보다도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 한 분 환자분 저희가 만나서 직접 어떤 힘겨운 점이 있는지 얘기 들어봤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27년 전서부터 조금씩 아팠거든요. 그래도 그냥 살다 보니까 묵은 것도 덜고 그냥 식당 일도 좀 하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식당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정형외과 다니면서 치료받고 뭐 물리치료 받고 하여간 벌침도 맞고 뭐 하여간 좋다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골이 닳아가지고 나중에는 무릎이 다 부스러졌었어요. 이렇게 그냥 다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오리다리 됐었거든요. 오자다리가 됐었는데 그러고 10분도 못 걸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아프니까. 잠 그냥 1시간만 한 30분만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잤었어요. 그러고는 뭐를 했으면 좋을까 하고 걱정을 그렇게 좋다면 다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뭐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었죠. 네, 10년 동안을 운동도 못했죠. 그냥 못 걸으니까 이렇게 골목으로 조금 가면은 앉을 자리만 찾아요. 5분도 못 걸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쫄뚝쫄뚝하고 걷다가 뒤에 발자국 소리가 짝짝 나면은 골목으로 이렇게 섰다가 그 사람 보내고 이렇게 걸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만큼 그렇게 굉장히 중환자였었어요. 근데 정말 수술하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이 어찌나 묘사를 자세하게 해주셨는지 뭐 얘기 듣는 내내 제가 왠지 다 아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각각 증상에 따른 그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평화메디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증상은 어떨까, 나는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까 고민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전화번호 화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사실 퇴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상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건지, 증상은 어떤지 알아봤거든요, 원장님. 네네네.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예, 예. 네.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일단 초기, 중기, 네. 말기로 가면 치료법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초기는 그냥 보존적 치료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뭐 그런 정도인데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이제 수술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연골이 마모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연골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형태로 치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시행되는 것이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 그 과거부터 있었던 연골을 이식해서 연골을 살려내는 연골 이식술, 이런 형태로 즉 연골을 다시 살려내는 술식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말기로 진행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연골을 살려내는 그런 기술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오랫동안 널리 행해졌던 수술이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3세대 맞춤형 인공관절이 나와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각각 단계별로 그에 따른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 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병원 찾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네. 하지만 초기, 중기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까지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그런 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먼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 어떤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아가 출생할 때 태반에 있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그걸 제품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이미 공인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골 재생술이죠. 연골 다시 살려내는 술식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80년대 이전부터 계속 시도가 되었던 술식들인데, 가장 최근 버전이죠. 제대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네. 그래서 과거에는 나이가 많거나 연골 마모된 면적이 넓거나 그러면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나이나 이런 면적의 제한을 어느 정도 뛰어넘는 그런 술식입니다. 아, 그럼 과거에 사실 연세가 좀 많으시다고 해서, 혹은 손상된 범위가 넓다고 해서 치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로 치료가 된 그런 환자분의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원장님 소개를 해주실 분 있으시죠? 예. 네. 연세 드신 분을 대상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게 6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환갑이 넘으셨으니 일단은 연골 재생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치료 전 사진이 나오고요. 위쪽이 치료 전 연골이 마모된 부분이 보이는 사진이고요. 아래쪽 사진이 빨갛게 보이시죠? 네. 그게 줄기세포입니다. 이 시간 사진이고, 약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내시경을 다시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연골이 잘 재생이 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은 대개 연골이 마모되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기술로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 연골 재생술은 50대 미만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줄기세포가 도움이 되면서 그런 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모든 치료에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는 회복력이 조금 늦어지고 네네. 많이 재생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그래서 사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이거 치료도 힘들다니라고 많이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초중기에 해당되는 치료 방법으로 저희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 외에 또 한
가지 네네. 말씀드렸어요. 네. 연골 이식술이라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이식은 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사실은 줄기세포 이전 세대의 그 기술이거든요. 물론 이게 결과가 나쁘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연골 재생술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오랜 동안 세월을 거쳐서 천천히 발전을 해온 겁니다. 뭐 갑자기 어느 기술이 둥블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 연골이 마모가 되었으니까 연골을 이용해서 연골을 살리자가 기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자가 골연골 식술이라고 해서 자기 무릎에서 통째로 연골하고 뼈를 띄어서 옮겨 심는 겁니다. 결과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자기 무릎에서 연골을 띨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결과는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연골을 띄어서 키우는 거죠. 아. 배양해서 넣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걸 해봤더니 결과는 좋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55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연골 세포가 이제 좀 맛이 좀 가요. 제 네. 기능을 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배양하게 되면 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또 어떤 게 태어났냐면은 그다음에 남의 연골을 어린아이의 연골을 이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연골은 굉장히 그 활동력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하나는 연골 자체가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또 잘 일치되지 않고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식하는 거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본인 걸로 뭐든 이식하는 걸 더욱더 선호를 하시는데 네. 연골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이 해소되는 그런 좀 특별한 조직이 그쵸.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연골하고 뼈는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만 되면은 남의 걸 이식을 받아도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의료 프로그램 방송을 많이 했지만 연골에 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인데 배양도 가능하고 또 이식했을 경우 다른 사람 것을 이식을 했을 때도 잘 처리만 되면 굉장히 반응이 좋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 연골 이식술 과연 그 과정은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원장님. 네네네. 네,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남의 연골을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내시경 수술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하얀 게 연골이고요. 가운데 이제 비어 있는 살색으로 보이죠. 저 부분이 그 연골이 마모된 부분이고 지금 보면 치약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게 남의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으로 나와요. 저게. 그래서 적절하게 다른 제품과 믹스를 해서 뿌리면은 붓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죠. 발라서 천천히 면적을 넓히고 이 위에다가 접착제 비슷한 걸 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런 경우 일단 자기 걸 안 띄워도 되고요. 이식하는 연골들 자체가 젊은 사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접착제 같은 걸 뿌려서 붙이는 과정이고요. 이런 시술들이 특별히 절개를 요구하지 않는 내시경 시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은 본인의 어떤 연골 조직이 조금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 연골의 도움을 받아서 이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본인께 좀 넉넉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 것보다는 본인 걸 이식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제일 좋은 건 자기 걸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기 무릎에서 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연골을 이식한 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네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사진으로 좀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연골을 곧바로 이식하신 분입니다. 골연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나이도 좀 젊으신 편에 속하고 연골 마모된 면적도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렇게 면적이 크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무릎에서 연골을 띄어서 곧바로 옮겨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슬라이드가 약간 6개월 정도 뒤 다시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아주 깔끔하게 봉온이 된 사진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분이거든요. 내시경 화면 동영상으로 보셨던 분인데 이분이 약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잘 생착이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달라진 모습과 하얗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해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연골 이식 치료 같은 경우는 초기나 중기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분들 연골에 문제가 있고 손상된 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방법으로는 뭐 이런 초중기에 해당되는 환자분이라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치료받는 환자 대상에 한계가 있고 대상에 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릎에 연골만 있는 줄 알아요. 연골 말고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연골이 마모가 됐으니까 연골 살려냅시다인데 사실 그거 말고 물렁뼈나 인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연골이 마모가 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사진 보셨잖아요. 엑스레이 네. 보시면 무릎이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장다리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단순한 이런 연골 재생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골 마모된 면적하고 그다음에 연골 그 마모된 그 부분 마모된 부분 주변의 연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이제 초기 중기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연골 이식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화면 아래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 주셔서 궁금한 내용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초중기 환자분들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기에 이르면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면 참 두려워하시고 이거 할까봐 병원 안 가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네.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사긴 한데 병원 가서 수술하자는 얘기 들으면 저도 무섭거든요. 네. 가기 싫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여기에 한 가지 더 도와준 게 뭐냐면은 주변에 이제 누구 뭐 한 달이 건너서든 수술하신 분들 중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이게 더 증폭이 되죠. 이런 네. 불안감들이.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초기에 약간 20% 정도 환자분들은 불만족이에요. 안 아프다가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느 정도 일부분 약간 12에서 15% 정도는 그 나중에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수술을 다시 하는 재치환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소용이 없다. 그 못해준 한 번만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 10분이 성공을 해서 굉장히 잘 수술이 됐다고 해도 한 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나 네.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이런 염려증 때문에 더 클 것 같은데 더구나 다시 재치환술,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용기를 내기가 겁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원장님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재수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일단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15년, 20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환자분을 데리고 네. 추적 관찰을 쭉 해봤더니 그 재수술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골절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염증이죠. 감염되는 경우. 사실은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가 혹은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에요. 뭐 태원에 잘 움직이다가 넘어진다든지 잘 움직이다가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사실은 이걸 빼고 나면은 실제로 인관 자체가 문제가 돼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는 사실은 5%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5% 정도는 다시 재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수술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공관절 위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저는 인공관절을 제 위치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인대 간의 균형이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환자로서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차지하고라도 제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공관절 수술 더욱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어떤 걸까요? 뭐 일단 수술이 잘 돼야 네. 되겠죠. 그 수술하는 의사가 경험이 많아야 되겠고요. 근데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의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 네. 했더니 일단은 그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 인대들이 많은데 인대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아래 차트에 보시면 외과의 교육과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위치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요. 이게 결국은 수술하는 그 기술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욕심 같아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또 다 해결되진 않아서 걱정인데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술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이오센스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원장님. 그렇죠. 어떤 수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인공관절을 크게 세대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렇게 그 옛날부터 있었죠. 그 수술할 때 그 축을 재는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뭐 방법입니다. 네. 결과도 좋고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마다 그 수술하는 의사마다 차이가 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세대로 나온 것이 어떤 형태의 수술이냐면은 그 무릎에 그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집어넣자 정렬을 똑바로 하자는 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수술이나 혹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 맞춤 인공관절 이런 것들이 네.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에 3세대로 나온 그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뭐냐면은 이런 것도 다 완성이 됐으니까 수술하면서 인대 균형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자가 마지막 나온 3세대 인공관절 수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 그 기존의 맞춤 인공관절,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뼈의 모양만을 측정을 해서 본을 자르죠. 자르고 나머지 힘줄의 그 인대의 균형 자체는 사실은 의사가 고식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맞춤 인공관절은 어떤 형태냐면은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빨주노초 이런 색깔로 들어와 있는 그 기구들이 보이시죠? 네. 저게 센서인데 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수술 중에 실제로 인대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술이 정확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센서 적용 모습이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인공 연골입니다. 인공 연골이고 수술 중에 이게 그 블루투스로 근거리 통신으로 화면이 저렇게 나오게 되죠. 오른쪽에 보이시면 길게 있는 것이 이제 그 화면이고요. 그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각기 압력이 얼마인지 위치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가 직접 그 보여지게 됩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인공관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 인공관절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가짜로 한번 넣어봅니다.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때 그 센서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이시죠? 플라스로 된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저 센서를 넣어서 직접 넣고 움직여 보는 거죠. 압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 인대 균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이 뭐 어떤 뼈 그리고 관절 모형의 정확도를 더욱더 굉장히 중요시했다면 거기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조직, 인대까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또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후 더욱더 자세하게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미리 좀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는데 병원에서는 MRI 사진상 연골이 살짝 다른 정도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통증이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혹시 연골이 찢어졌을 수 있으니 내시경 수술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수술이라고 하니 겁부터 나는데 저 같은 경우 내시경 수술이 꼭 필요한 걸까요? 일단 질문 내용만 봐서는 내시경 수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은 그러니까 절개가 필요 없고요. 실제로 가느다란 내시경 관절 내시경만 집어넣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가 있고 회복도 빠른 수술이기 때문에 만약 약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겁나신 것 같은데 또 달리 말하면 내시경 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조금 더 이 부담이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현재 80이 넘으셨는데요. 심한 오다리로 걸음이 몹시 불편한 상태세요. 병원에서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시는데 어머님은 양쪽을 한꺼번에 수술하면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간을 두고 한쪽씩 수술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오다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양쪽을 한 번에 수술을 받아야만 하나요? 일단은 여기 질문에 몇몇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네. 그럼 같은 날 다 받아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띄워서 한쪽 다리 하고 몇 달 뒤에 반대쪽을 해야 되냐? 사실 이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술하고 나면 다음날 곧바로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곧바로 화장실 정도로 움직이실 수 있고 회복하는 걸 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약 한 1주 내지 2주 사이 간격을 두고 반대편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원장님께서 질문들 듣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확하게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전화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02-2261-2300에서 2302번, 02-2261-2300에서 2302번 전화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퇴행성 무릎관절염, 그중에서도 말기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수술 방법, 무엇보다도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재수술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험성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예전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원장님 수술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또 출혈도 많고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부담스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들도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하고 과거의 인공관절 수술하고 차이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사실 수술 시간이나 출혈량은 과거의 수술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좋게 하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는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직접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원장님께 더욱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 전 환자분 엑스레이가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주 예, 것 그렇죠. 같은 네, 복장을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그 화면 바이오 센서에서 그 근거리 통신으로 나타나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보는 게 이제 그 바이오 센서를 등록을 하죠. 화면에 등록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거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공인을 풀고요. 네. 가 인공관절을 집어넣고 안에 집어넣고 인대 균형을 체크를 해보죠. 저렇게 움직여 보면은
실제로 화면에 압력이 이렇게 측정이 돼요. 지금 압력이 안 맞는 거고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인대 균형을 맞추고 나면은 실제로 균형이 맞습니다. 변형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인대 균형을 맞추기가 쉬워지죠.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걸 네. 쓰게 되면은 반드시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숫자가 딱 화면에 뜨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똑같아지도록 정확하게 자꾸만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네, 수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정확도를 높이고 이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수술이 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수술 그 결과가 어떤지 저희가 실제로 수술한 분 사례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엑스레이를 좀 들고 나오는데 네.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68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수술 전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엑스레이가 이제 뼈끼리 맞닿고 있는 이제 굉장히 심한 퇴행성 관절염 사진을 보고 있고요. 수술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고 나서 그 인공관절과 인공관절 사이 간격이 딱 맞아 있죠. 그 인대 사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은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도 똑같습니다. 79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면 다리가 많이 휘어 있죠. 뼈와 뼈끼리 맞붙어 있는데 수술하고 끝나고 나서 그 인공관절 사이의 간격들 자체가 그 안쪽 바깥쪽이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균형이 잘 맞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연세 드시면서 저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지게 되면 사실 전체적인 신장, 그러니까 키도 조금 작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O자였던 다리가 일자로 펴지면서 키도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키가 커집니다. 아, 그렇죠. 네. 휘어진 뼈가 똑바로 되니까요. 대개 한 1.5에서 2cm 정도는 커진다고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님 불만이 네. 저보다 분명히 예전엔 키가 컸는데 지금 저랑 비슷해지거나 가끔은 저보다 작은 게 느껴진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무릎 좀 불편해 하시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게 사실 질병, 어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받은 건데 어찌 보면 좀 더 아름다움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는 뭐 환자 5분 중에 1분 정도는 불만족하거나 혹은 재수술에 대한 그런 부담을 안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수술의 경우 원장님, 환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병원 데이터는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널리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 쪽이 이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환자 수술의 그 만족도를 체크한 건데 약간 97% 정도가 나오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게 노란색이 이제 다양한 군데, 여러 군데 센터에서 한 인공관절 수술을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토탈해서 그 평균을 내봤더니 만족도가 약 한 81%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16% 이상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환자들 사이의 만족도 차이가 사실은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 무엇보다도 수술한 이후 사실 수술을 했는데도 이거 잘 못 움직이고 불편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움직임이나 뭐 통증 개선 같은 데에 굉장히 만족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따로 한번 또 체크해 본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그 화면 다시 보시면은 그 화면이 3개가 보일 겁니다. 차트가 3개가 보이는데 제일 아래쪽 화면을 보면은 통증 완화 지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과거 거나 지금 3세대 그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기술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도 해도 안 아파지더라. 근데 문제는 그 활동 지수나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활동한 활동 지수나 그다음에 활동 기능 지수를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좀 비율을 들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차가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60km, 80km 달려요. 근데 엔진 기어는 2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가긴 가죠, 차가. 네. 안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막 차가 난리가 나죠. 막 소리도 커지고 부품도 닳고 그런 거를 적절하게 기어를 한 4단에 5단에 올려주면은 훨씬 부드럽게 차가 잘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시면서 일단 딱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네. 걸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돼 있고 더욱더 발달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로 자막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02-2261-2300에서 2302번, 02-2261-2300에서 230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일단 뭐 치료 사례를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고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연세 있으시면서 웃달이 아주 심해서 굉장히 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사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그분 한 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바로 수술하신 분입니다.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76세 여성 환자 그러시는데 굉장히 심하시죠. 네. 뭐 보기에도 거의 뭐 무릎이 탈구될 정도로 어긋나 있죠. 저렇게 보면은 이제 안쪽으로 옷자로 많이 휘어져 있는데요. 저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릎 안쪽에 있는 인대는 짧아지고요. 바깥쪽에 있는 데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불균형해져요.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한쪽을 먼저 수술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하고 왼쪽의 차이가 있죠. 오른쪽은 수술한 그 다리가 있고 왼쪽은 수술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인공관절 위치도 똑바르게 들어가 있지만은 그 인공관절 사이의 간격 자체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네. 저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주변의 인대나 뭐 근육의 여러 가지 변화나 어떤 불균형을 집도의의 뭐 경험에 의해서만 의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젠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바이오 센서의 힘을 빌려서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라서 더욱더 좀 많은 분들께서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인공관절 수술과 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예, 그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맞춤형 인공관절의 수술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무릎 관절 사이에 인대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대 균형이 잘 맞으면은 당연히 통증도 적고 잘 움직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죠. 과거에 그 기존에 있던 맞춤 인공관절이나 혹은 구식적인 1세대 인공관절 자체는 결과가 균일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인대 균형 자체를 의사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 개개인만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즉 경험이 많은 의사와 경험이 적은 의사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준 게 바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 기간이나 재활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당연히 수술이 잘 되고 정확해지니까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한번 봤는데요. 결국 이런 균형 잡힌 무릎이 수술 이후에 환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통증도 감소가 되고 활동 지수도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이 좋아져요. 당연히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증가가 됩니다. 네. 훨씬 쉽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의 결과는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그렇다면 수술 대상 환자분의 제한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기존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했고 연세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재수술이라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용기 못 내셨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다 한번 좀 용기를 내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도 약간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인공관절의 수술 대상이 되시면 전부 다 아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일부 대학병원하고 저희 병원 연계가 돼서 이미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모두나 다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예전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전에는 사실 뭐 얼마
얼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해서 뭐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해서 100살까지 사는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수술이 잘 되면 그 인공관절도 오랫동안 쓸 수 있다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그럼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원장님?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환자분들에서 쉽게 따라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수술에 다시 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그런 치료 방법의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릎 대충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뜻 이 치료에 대한 용기를 못 내는 환자분들에게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몇 년 전에 허리 수술을 시켜드렸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 설득시키는 3년이 걸렸거든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한다고 쉽게 그런 불안감이 떨쳐질 수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의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고요. 이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은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사실 자식들의 생활도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편찮으신 부모님 옆에 계시는데 어느 자식이 행복하겠습니까? 자식들 부담돼서 안 한다가 아니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하고 꼭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찬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로 함께 얘기 나눠본 이 시간 평화메디칼 영육관에 건강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정보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